자, 에너지 전기화학의 이제 이번에 마지막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주차 수업으로서 이번 학기에 이제 마지막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는데, 원래 당초 계획상으로는, 음, 원래 계획상으로는 챕터 10을 넣지 않고 챕터 11만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계획을 조금 바꿔서 챕터 10에 있는 전기화학 물질과 반응 이제 이 중에서 아마 도금, 즉, 플레이팅이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초창기에는 사실 고민을 안 했다가 사실 이제 도금에 대한 도금 그다음에 어, 또 하나가 이제 부식 도금과 부식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에 약간 좀 추가적으로 전기화학 물질과 반응 챕터 10에 좀 앞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챕터 11 전기화학 산업 이제 바로 이제 전기화학 산업은 이제 배터리 와 도금에 관련된 이제 도금 아까 제가 설명을 잘했는데 도금 플레이팅에 대한 얘기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전기화학적인 그 다음에 환경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면 주로 이제 어, 중금속의 즉 어떤 지하수라든지 어떤 폐수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화학 물질 챕터 10을 얘기하는데 전기화학 물질, 물질과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중요한 얘기를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게 전기화학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은 이제 다른 말로는 일렉트로드 프로세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전극에서 벌어진 얘기죠. 그다음에 이 말은 자, 그럼 이 뜻은 전극에서 어떤 반응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기 이중층에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전기 이중층에 어떤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뭐 이거를 포함하면 이제 굉장히 폭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참조해야 될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면은 일단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의 범주 안에 전기화학 반응이 있는 거죠. 즉, 이거 이제 집합에서 이제 더 화학 반응이라는 게 더 큰 집합이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면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속도 조절 인자는 온도, 압력, 농도 등이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이제 속도를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데 전기화학에서는 여기서 좀 몇 가지가 좀 더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또 여기에 전위랑 전류라는 그런 변수의 인자를 이제 또 변수를 이제 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화학이라는 건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건 이래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 비해서 변수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 또 가치가 있죠. 여러 가지 산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부식이라는 얘기를 한번 좀 다뤄야 됩니다. 코로전 부식을 다뤄야 되는데 부식을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부식의 어떤 과학적인 얘기가 아닌 일반 부식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금속이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문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속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 같은 것도 이제 부식이 돼서 이제 산화철이 되는 뭐 이런 과정인데 금속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산화된
산화된 것을 이제 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식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용해라는 놈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용해라는 거는 자, 금속이 물속에서 어떤 금속 이온과 전자로 갈라지는 거를 이제 용해라고 부릅니다. 디솔루션이라고 그러죠. 디솔루션, 용해가 되는 거고, 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전기화학적으로 전자를 잃는 과정, 어떤 과정이 됐든, 자, 금속이 물을 만나서 금속 수산화물과 수소이온 그리고 전자로 갈라지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금속이 그 수산화이온을 만나서 그 수산화이온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로 또 이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용해든지 부식이든지 모두 다 산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산화. 자, 용해에서도 결국 이 금속이 전자를 잃은 거고, 부식에서도 모두 전자를 잃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 금속이 그래서 금속이 산화되는 거, 결국 여기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기화학적인 의미의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전자를 잃는 것을 잃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용해 역시도 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옥시데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식이라는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어딘가에서 그 억지로 이제 부식을 일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해서 부식을 일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산화 반응에서 생성된 전자를 소비하는 환원 반응이 또 어딘가에서 발생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에는 한쪽에서 산화 반응이 있다면, 반응이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전자를 뺏어 왔다면 그 전자를 또 누군가가 먹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수소가 전자를 만나서 수소 이온이 전자를 만나서 그 수소 가스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산소 O2가 아쿠아스 솔루션 O2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존산소를 얘기해줘. 얘네들 용존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물과 전자를 만나서 수산화이온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이제 그 부식 과정에서의 그, 그 전자를 소비하는 과정인 거죠. 이 말은 부식 과정에서의, 한쪽에서 금속이 전자를 잃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그 금속을 소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신다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게 철이 부식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철이 부식되는 과정을 여기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 그림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대로 보자면은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 산소 표면에, 산소래, 그 금속, 즉 철 표면에 물방울이 달라붙어 있어요. 물방울이 달라붙어 있는 동안에 이 안으로 물방울 속에 있는 그 산소와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방울 안으로 용존산소로 이제 녹아 들어오겠죠. 산소가 녹아 들어오면 이 과정에서 산소가 전자를 만나는 거죠. 이것처럼 어느 방향이 됐든 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좀 지울게요.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자, 철에서, 자, 산소가 여기서 철에서 나오는 전자와 전자를 만나서 바로 OH- 이온을 생성하는 바로 이 과정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이랑 OH-랑 철 이거죠. 바로 철이 OH- 이온을 만나서 철이온이 돼버리는 거. 이 과정이 여기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가 여기서 또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반응 자체가 제가 좀 요거 그리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반응이 캐소딕 리액션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산소를 만나서 요 반응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요거 요 빨간색으로 네모 표시된 반응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에노딕 리액션이라고 해갖고 아이언 즉 철이 피팅 오브 디 커세스 피팅 오브 아이언, 그러니까 철에 그 골짜기를 유발하는 거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녹이 슬면서 그 철이 아마 이온으로 녹아 나가 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에노딕 리액션,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에노딕 리액션이고, 여기가 캐소딕 리액션이 된다는 거죠. 요 놈이 요거, 그다음에 요 놈이 요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부식은 이렇게 벌어지는데, 결국엔 이 안에서 하나의 이 자체가 하나의 셀이 돼버리는 거죠. 셀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전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류를 밖으로 꺼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가 이제 조금 그 부식이 아쉬운 거죠. 그러면은 부식이라는 놈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놈은 그 포베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베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불어오기 때문에 포베이라고 있는 게 맞는데, 어떤 사람은 포벡스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포베이 다이어그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 그림을 보면 X축은 pH 값이고 Y축은 전압이에요. 포텐셜이 어느 정도, 포텐셜과 전압 사이에 진짜 이렇게 영역이 존재하죠. 이렇게 영역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철 이가 이온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이죠. 아마 저기 전압은 0.8V, 대충 0.8V에서 1.6V 사이, 1.6V 사이 요 근방에서 그리고 그 pH 값은 -2에서 0 사이 근방에서는 삼가이온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놈들은 여기서 그 철로 존재하는 거, 고체 철로 존재하는 거, 요 상황에서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Fe3O4로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Fe2O3로 존재하는 거, 요런 영역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보통 이제 pH 값이 7이면 대충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지역에서는 애지간이 0V보다 크다면 애지간에서는 산화철로 존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녹슨 쇠라고 얘기를 하죠. 쇠가 녹슨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마 pH 값이 중성인 지역, pH 값이 중성인 지역에 존재하고, 여기 파란 점들은 뭐냐면 여기 그 물이 생성되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수소가 생성되는 지역,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이가 잘못 걸려 있다면 여기서 수소가 먼저 생성되는 일이 벌어지고, 혹은 물이 생성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원시적인 데이터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유용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게 포베이 다이어그램이라는 놈 같은 경우, 이 놈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바로 이제 이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책자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포베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금속 및 카본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많은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그 수많은 그림 중에 하나인 철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만, 여기 뭐
각종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금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뭐 철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은, 금, 백금, 뭐, 수은, 등등등 어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들은 이제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금속이 산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산소 혹은 수소 이온이 필요한 거죠. 뭐 그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원 반응의 전이는 pH에 의존한다라는 말이 이게 결국엔 그 포베이 다이어그램에 대해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금속 표면에 치밀한 산화물 막 메탈 옥사이드죠. MO는 이제 메탈 옥사이드. 금속 산화물이 딱 막아주면서 더 이상의 어떤 그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소 같은 것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더 이상의 부식은 멈춰 버리는 거죠. 이거를 부동 상태, 부동화라고 얘기해서 영어로는 패시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그 부식을 안 되게 하려면은 바로 부식이 잘 안 되게 하려면은 사실은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야죠. 그 다음에 부식에 있어서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 게, 금속은 전기 장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전기적으로 전기를 걸어준다든가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전위든지 혹시 전류든지 이런 거를 걸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를 가지게 됩니다. 오픈 서킷 볼티지는 이건 뭐냐면은 전류를 흐르지 않을 때, 이때 공식적으로 전류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고유한 전압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거를 오픈 서킷 볼티지, 줄여서 OCV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얘기하는데, 또 다시 여러분이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믹스드 포텐셜, 혼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혼성전이라는 거는 OCV의 영향을 받는데, 이게 혼성전이라는 말은 다시 이제 부식전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찾냐면 산화전류와 환원전류가 같은 이 지점에서의 전위값을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림을 놓고 보시면 전위가 올라갈 때 환원전위가 여기죠. 산화전위가 여기죠. 자, 둘 사이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바로 요때의 전류를 혼성전위. 또 다른 경우에 여기서도 여기랑 또 절대값이 같죠. 이때의 전위를 또 혼성전위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전위를 이제 로그식으로 표현하면 또 이제 요런 식으로 로그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로도 이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미 로그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여기 이제 곡선들을 이제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성전이고 바로 여기 만나는 점을 혼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미로그 그래프를 그려버린다면은 서로 둘이 이제 교차하는 점을 혼성전이라고, 믹스드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연료전지라면은 연료전지의 에노드는 수소니까 아마 0.0V가 되었고, 캐소드 같은 경우는 1.23V가 돼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셀 볼티지는 1.23V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픈 서킷 볼티지는 1.23보다 더 낮은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대충 0.97V 정도에서 대략 이 근방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되냐면은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이제 수소가 아주 미세하게 넘어가면서 거기서 부식을 좀 일으키게 되죠. 특히 카본 쪽의 부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혼성 전이를 유발해서 약간 좀 원래 전이보다 좀 떨어진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몰라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만 중요한 거는 오픈 서킷 볼티지는 뭐냐? 전류나 혹은 그 전류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 얘가 이제 그 전압 나타내는 이제 그 셀 전압을 오픈 서킷 볼티지인데, 이놈은 바로 혼성 전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맥스 포텐셜의 영향을 받아서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부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부식, 갈바니 부식, 스트레스 부식, 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 부식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일반 부식이라는 거는 균일한 표면에서 균일하게 발생하는 부식. 그러니까 어떤 칼날 같은 거가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부식되는 거 있죠. 칼날 표면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반 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네럴 코로전이라고 하고, 갈바니 부식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부식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 만난다면 전이차가 발생하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 접촉, 이러면은 전이차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부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부식은 보다 이게 좀 더 그 약한 이온화 경향이 큰 쪽, 즉 표준 환원 전이가 낮은 쪽에서 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스트레스 부식이라는 거는 기계적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지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어떤 그 금속 판때기를 강제로 휜다면은, 휘는 쪽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쪽에 여기에 아마 그 산화 부동 피막 있죠. 아까 그 부동 피막, 이제 메탈 옥사이드 이런 놈이 붙어 있는 놈이 뽀개져 버리면서 바로 여기로 이제 다시 그 부식을 유발하는 이제 뭐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근데 점식은 이제 점차적으로 먹어 들어가는 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피팅 코로전이라는 건 이거죠. 이렇게 이 안에 어떤 피팅이 하나 생기면서 점점 커져 깊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클로린 이온, 그러니까 그 염소 이온 같은 놈들이 부동화막을 그냥 침투해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점점 이제 파고 들어가는 이런 부식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강판의 부식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이제 길거리에 그 염화칼슘을 뿌려놓는데 바로 여기 Cl2, Cl-이온이 두 개 나오죠. 이놈이 그 부동 피막을 뚫고 들어가면서 자동차 차 바닥 쪽에서 부식이 점점 강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속의 부식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류의 이제 부식,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의 부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왜냐면 금속의 전위를 낮춰서 부식 전위보다 낮게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과전위를 증가시키는 거죠. 과전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반응이 잘 안 일어나려고 드는 거겠죠. 그래서 과전위를 증가시키는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부식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중에 과전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음극 보호라는 얘기인데, 이제 캐소딕 프로텍션이라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 파이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류 전원을 그냥 딱 억지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원을 걸어주면서 대신에 그 음극을 이제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희생양극이라는 놈이 있는데, 희생양극은 표준 환원 전이가 더 낮은 금속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놈이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희생양으로 삼는다, 제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부식되지 못하게 철보다 표준 환원 전이가 더 낮은 금속을 이제 깔아놓은 거죠. 자, 그 철의 표준 환원 전이는 어떻게 되냐면, 철의 표준 환원 전이는 음,
0.45V가 되고 마이너스 0.45V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그 표준 혼원 전위는 마이너스 2.37V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혼원 전위는 어느 쪽이 더 높냐면 철 쪽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바로 이거를 이제 붙여놓은 이 그림에서처럼 마그네슘과 철을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철이 산화돼야 되는데 대신에 철 대신에 마그네슘이 희생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희생양극이라고, 혹은 다른 말로는 희생전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희생전극으로 이제 마그네슘 대신에 철 대신에 마그네슘이 대신 희생되는 뭐 이런 방식을 이제 부식을 이제 방지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게닉 코팅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학부 과정에서 좀 다루기는 좀 곤란할 정도로 좀 꽤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학부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사실 부식 역시도 전기화학 산업 중에 하나예요. 부식 방식, 특히 이제 방식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자리로서 꽤 유명한 과거에도 유망했고 지금도 유망하고 앞으로도 유망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식 쪽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부터 할 얘기는 이제 전기화학 산업, 본격적인 전기화학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전기화학 산업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죠. 첫 번째는 전지와 연료전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바로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고, 도금 도장은 금속 소재를 이제 처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금속 소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즉 정확하게는 표면 처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한 전기화학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수중 중금속 제거 혹은 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지와 연료전지를 얘기를 했는데, 전지는 아마 영어로 이제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료전지는 퓨얼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퓨얼셀을 연료전지라고 해석한 거는 사실은 해석이 좀 잘된 해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배터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가둬놨다라는 뜻이에요. 배터리 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를 농장에 키우는 게 아니라 어딘가가 가둬놓고 뭔가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배터리라고 부르고, 야구에서도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는 투수하고 포수만 가지고 배터리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빼는 거죠. 그만큼 어떤 뭐 배터리는 뭔가 폐쇄적으로 뭔가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뜻인데, 연료전지라는 거는 차라리 연료전지, 그래서 배터리를 사실 이게 한자로는 번개전자에 연못지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번개를 담아놓은 연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거를 에너지를 딱 어딘가에 가둬놓고 저장을 해놨다는 건데, 연료전지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오듯이 반응물을 연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이제 물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에너지가 생기게 하는 이런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전지라는 것보다는, 글쎄요, 뭐 연료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해석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도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진 못하겠지만, 어떤 연료전지라는 해석은 조금, 그렇지만 뭐 연료전지라고 이미 누군가가 해석을 했고 모두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전지와 연료전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지 그리고 연료전지는 아직은 좀 덜 익은 기술이고, 전지는 이미 충분히 익은 기술이죠. 그래서
각종 산업에서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전지라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연료전지는 에너지 생산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이제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1차 전지는 프라이머리 배터리라고 그래갖고 충전이 되지 않은 일회용 전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시중에서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알카라인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시계 속에 들어있는 전지들, 이런 놈들은 이제 1차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놈들은 이제 다시 충전이 불가능하죠. 근데 2차 전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전지 혹은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들은 이제 2차 전지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세컨더리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주로 이것들은 이제 ESS, 바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응물을 연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그 출력 밀도, 파워 덴시티와 에너지 밀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파워와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파워는 와트죠. 출력 밀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내는 출력, 그래서 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류 밀도는 암페어 퍼 제곱 센티미터, 전압에다가 전압을 곱해주면은 와트가 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암페어는 뭐죠? 암페어라는 말은 쿨롱 퍼 세크를 줄인 말이죠. 곱하기 전압은 뭐라고 그랬죠? 전압은 줄 퍼 쿨롱을 줄인 거죠. 이게 합쳤더니 결국에는 줄 퍼 세크, 즉 와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곱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결국에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온 거죠.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 혹은 단위 질량당 저장된 에너지의 양, 바로 이제 줄 퍼 킬로그램 혹은 줄 퍼 미터 3승,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그 어느 쪽이 양극이고 어느 쪽이 음극이냐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표준환원 전위가 높은 쪽이 양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전지를 한번 놓고 보면, 그 구리하고 아연이 있는 그 다니엘 전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 전지의 케이스라면은 구리와 아연이라고 하는데, 자, 구리의 표준 환원 전위는 0.34V고 아연의 표준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76V니까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양극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음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준 환원 전위를 찾아가지고 어떤 놈의 전위가 더 크냐, 그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 표준 환원 전위가 서로 모두 다 양일 수도 있고 모두가 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그 연력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둘 사이에 전위차가 난다면 이놈은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놈들이 더 많겠죠. 연력학적인 특성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고려해 봐야 될 특성들이 있지만,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하고 그 대표적인 1차 전지를 이제 한번 표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망간 전지, 알칼리 전지, 산화은 전지, 수은아연, 공기아연, 망간 리튬, 염화, 티오닐, 그다음에 리튬, 뭐 이런 놈들 전지들이 있습니다. 이 놈들의 이제 양극은 망간 옥사이드를 이제 대부분 망간 옥사이드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음극 쪽에서는 뭐 아연을 사용을 하고, 혹은 산화은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쓰고, 수은아연 전지, HGO 뭐 이런 것들 여기 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해질, 그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는 이제 전부 대부분 이제
징크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망간 리튬, 그다음에 염화티오닐 리튬 이론 같은 경우는 리튬을 이제 그 마이너스 극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 밀도는 이제 제 가장 높은 게 이제 그 망간 리튬 이런 놈들 높은 염화티오닐 리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수명이 또 길고 또 근데 수명도 길고 출력 밀도도 꽤 높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한번 대충 보시면은 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차 전지의 몇 가지 이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본다면은 단추형이죠.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혈당계라든가 좀 납작하게 이제 동전같이 생긴 그런 것들에 들어있는 전지들 있죠. 그런 놈들을 얘기하는 거죠. 산화은 아연 전지 이런 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여기에 이제 음극 할물질이 여기가 이제 양극 펠릿이고요. 여기서 반죽으로 만들어 놓은 전해질 용액 이게 양극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을 사이에 두고 여기 요 막을 사이에도 여기에다 이제 음극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음극 혼합질 같은 경우 양극수질 때문에 수은이 포함된 이제 아연 가루들을 이제 여기다 섞어 놓은 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밀봉하고 이제 절연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극, 요 아래쪽이 플러스극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서 저 전해질로는 쓰이는 놈들은 이제 NaOH, KOH 혹은 두 개의 혼합물을 이제 전해질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당량 비례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양극 헐물질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양극 헐물질이 모두 전부 다 소진이 된 다음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연이 남아 있다면은 음극 쪽에 아연이 남아 있다면은 음극 쪽에 이제 아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부터 여기 수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그 양극 헐물질을 조금 더 많이 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요 전지, 그러니까 산화한 아연 전지의 경우에 방전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전압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 어느 이후에는 급격히 뚝 떨어지겠지만 여기까지는 굉장히 방전이 전압이 안정된 전압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반응은 이제 산화은 아연 전지의 양극 반응 경우 Ag2O가 물과 전자를 만나서 은이 돼버린 거고, 음극에서는 징크가 OH 수산화 이온을 만나서 징크 옥사이드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이게 산화가 되는 거죠. 양극에서는 여기서 이제 환원, 여기는 음극에서는 산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장 각광받는 전기화학 산업이에요. 요즘 배터리가 많이 힘들죠. 이제 전기차도 있고 전기차 이외에도 배터리가 사용되는 곳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차가 되고 전기차가 아니면 설령 이제 수소 자동차의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지금 풍력이면 우리가 필요할 때 바람이 불어주지 않죠. 전기 필요하다고 알아서 바람이 불어주진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은 대부분 저녁 때인데,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저녁 때 같은 경우 해가 뜨지 않죠. 밤에는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그 밤에는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저장해 놓고 있다 써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연계, 연계하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피크 쉐이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크 쉐이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기 사용량을 한번 보자면은, 자 0시부터 24시까지 갑시다. 0시부터 24시 대충 한 여기가 12시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아침 6시,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겠죠. 아침 6시쯤 바닥을 가다가 아침 6시쯤 되면은 좀 이 정도의 피크를 좀 그리고 있다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쓰다가 점심시간에 조금 피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굉장한 피크를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시쯤에 이제 갑자기 떨어져서 24시 이쯤 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기저 전력으로 가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다면 바로 이 피크 그러면 우리의 그 전력 공급은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만큼을 잘라줄 수 있다면, 요만큼 전력 공급 라인이 요 정도까지만 낮춰줄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이득이죠. 바로 요거를 피크 쉐이빙이라는, 여기 피크죠. 피크를 쉐이빙 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피크 쉐이빙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크 쉐이빙에 있어서 ESS는 필수죠.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앞으로 그 전망이 밝아도 너무 밝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이제 충방전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2차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납축 전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앉아 있는 건데, 그 가장 오래 사용된 전지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요. 왜냐면은 납이랑 황산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이제 이놈들도 이제 문제점이 좀 있죠. 그 음극의 여기 납이죠. 납 단자에 그 PbSO4가 그냥 그 엉겨 붙어버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배터리의 수명을 이제 깎아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있는데, 어쨌든 납축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납이라는 중금속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이보다 앞서 있는 놈은 없죠. 납이 대단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납축전지는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는 이제 뭐 환경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폭발의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놈은 설령 이놈이 뽀개져서 이제 속 안에 있는 황산이 다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이 황산을 사람이 다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치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묽은 황산을 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계속 씻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바로 금방 씻어버린다면 산에 의해서 화상을 입거나 그런 일들은 좀처럼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니카드 배터리라고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얘기하는데, 니켈 카드뮴은 뭐냐면 양극엔 니켈 옥사이드, 그 다음에 음극에는 그 니켈 옥사이드 수산화물 이거가 있고, 음극에는 카드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양극에서는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에다가는 니켈 옥사이드 수산화물에다가 수산화 코발트를 좀 포함해서 흑연하고 이제 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음극재는 카드뮴에다 철과 약간의 니켈 흑연을 좀 섞어버리는 게 있고, 전해질로서는 6몰의 KOH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니켈 금속 수소,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NIMH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이제 이놈은 좀 많이, 앞에 거 제가 얘기했었는데 니켈 카드뮴 전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학생들은 알지 못할 알 확률들이 아마 낮겠지만, 예전에 휴대용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 뭐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이제 좀 넣을 때 이놈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차 전지수는 니켈 금속 수소 전지인데, 이놈은 어디에 많이 여러분이 핸드폰 말고 지금도 아마 좀 보기 힘들겠지만 집 전화 중에 무선 전화기, 배터리에 이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여러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알카라인 전지 같이 생겼는데 충전이 되는 전지도 이제 이런 놈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놈의 원리는 뭐냐면 텅스텐, 티타늄, 납등이나 이런 합금의 이놈들의 니켈이랑을 합금하는 놈들이 수소를 가역적으로 흡수하고 방출시키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부피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장점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 수소인데, 문제는 수소를 기체로 저장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놈은 수소를 그냥 금속에다가 흡착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가역적으로 흡수 방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체의 수소를 흡수시켜 보관하는 형태의 전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 이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얘네들은 이런 배터리의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메모리 이펙트라고 그래갖고 사실상의 방전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60%대에서 다시 60%만큼 방전됐는데 다시 충전을 해서 또 쓰고, 또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을 하면은 이 배터리는 그냥 60%를 0%라고 작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메모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 이펙트도 이제 전기화학적인 설명이 있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이제 학부 과정에서 설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튬 전지가 됩니다. 리튬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동 이유는 리튬인데, 양극재로는 코발트 옥사이드, 그 다음에 양극에서는 코발트 옥사이드가 니켈을 만나면서 이제 니켈과 전자를 만나서 이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니켈 코발트 옥사이드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음극에서는 사실 이제 탄소에 삽입되어 있는 리튬이 리튬 이온과 리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양극재 쪽은 리튬 코발트의 합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발트가 비싼 금속이죠. 그래서 코발트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코발트 저감이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극재로서는 탄소에 리튬을 계속 이제 삽입시켜야 되는데, 탄소에 삽입을 잘 시키는 그런 탄소 개발이 과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음극재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어봐야 아마 어쩌면 아주 조그만 기업에서 연구개발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리튬 전지의 이제 심각한 문제는, 리튬이라는 놈은 수분이랑 산소와 리튬이 수분 혹은 산소랑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폭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에서 막 불나고 이런 이유들이 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개량한 것 중에 하나가 리튬 폴리머 전지인데, 전해질로 이제 고분자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피를 감소하는 게 쉽고 전기저항도 감소시키는 게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놈은 그 굉장히 그 부피 저감이라든가 어떤 그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들은 이제 뭐 PVDF나 PAN,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뭐 이런 놈들에 하고 리튬염의 혼합체 자체를 전해질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 바로 음극의 전해질로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리튬 폴리머 전지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차 전지의 좀 마지막 얘기가 이제 나스 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트륨 황 전지, NAS 혹은 NA 나트륨, 그 다음에, 설퍼, 이렇게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소듐 설퍼 배터리, 여기서 소듐 설퍼 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극재로서는 그 용융 상태의 황, 음극재에는 용융 상태의 그 소듐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 전해질로는 나트륨 베타 알루미나 뭐 이런 놈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N은 5에서 11 정도 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작동 온도가 보통 한 300도 정도에서 300도 중반, 사실 500도라고 여기 500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300도에서 400도 사이 정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얘는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높아요. 740와트, 킬로그램당 740와트 아워 정도의 대단한 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해질 제작이 꽤 어려운 공정이에요. 꽤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치명적인 문제가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끌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어떤 그 재료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뭐, 예전에 어디, 나스 전지를 가지고 ESS로 활용했었던 어떤 외국의 사례에서, 여기서 이제 불이 붙은 다음에 한 1년인가 2년 정도 오랫동안 계속 불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기피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나스 전지는 현재는 그렇게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구가 한참 이제 보통 한 7, 8년 전에 나스 전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때 불난 이후에는 완전히 시들해졌어요.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납축 전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니카드 얘기를 했었죠. 니켈 카드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즘 인기가 리튬 산화 코발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전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트륨 황, 이거는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센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센서라는 놈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유인물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두 번째로 두 번으로 한번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